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내 친구는 사채업자. 내 친구 중 옛날 사채업자 밑에서 수금하는 일을 하던 놈이 있다. 그 녀석 자체도 꽤 양아치 기질이 있었어. 처음에는 천직이라며 신나게 일을 했었다. 뱀을 풀어서 빚쟁이를 협박하기도 하고 빚쟁이가 기르던 개한테 습격당하는 등 현실은 꽤 가혹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회사 사장은 야쿠자였던 데다 상사도 사채꾼 우시지마 같은 양반이어서 차마 그만두겠다는 말도 못 꺼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소로 빚을 진 양반이 전화를 해서 돈을 갚겠다고 했다. 그래서 친구는 상사와 함께 그 사람의 집으로 향했다고 한다. 그 아저씨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나오지 않았다. 결국 문이 열려 있어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한다. 사채에 손을 댈 정도니 방 안은 그야말로 개판이었다.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찬 집 안을 헤쳐나가 안쪽 방에 들어가니 거기에 아저씨가 있었다. 줄로 목을 메고 공중에 떠서 흔들리는 모습으로. 아무리 양아치라지만 친구도 죽은 사람은 처음 보는 것이기에 완전히 넋이 나갔었다고 한다. 하지만 상사는 그런 것도 익숙한 것인지 이런 거지 같은 새끼가 뒤질라면 돈은 갚고 뒤져야 할 거 아니야 라며 시체에게까지 욕을 퍼부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그날은 그대로 돌아왔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 상사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다. 회사에 출근도 안 하고 집에 틀어박혀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게다가 원래 마약에 손을 대고 있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마약 구매량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뭔가 수상하다 싶어 회사 사람들이 다 같이 그가 살던 아파트로 찾아갔다. 주인에게 열쇠를 받아 문을 열자 상사는 목욕탕 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검시 결과 사인은 약물의 대량 섭취로 인한 중독사였다. 그러나 확연히 이상한 점이 있었기에 확실히 단정 지을 수 없었다. 사인은 아니지만 그의 목에는 줄로 목을 맨 듯한 시퍼런 멍이 남아있던 것이었다. 하지만 실내에는 줄이나 로프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문도 잠겨 있었으니 완전한 밀실이었다. 결국 어째서 그런 자국이 남은 것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한다. 그 후 두려워진 친구는 회사를 그만두고 손을 씻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회사는 이후 사장과 여러 사람이 목을 매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 결국 망했다고 한다. 친구는 지금도 그 이야기만 나오면 벌벌 떤다. 아직도 그는 아저씨의 기일만 되면 근처 절에 찾아가 참배하고 명복을 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패도. 20여 년 전 내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하지만 정작 나도 지금까지 이 일이 현실인지 분간이 가질 않습니다. 대학생이던 당시 나는 정말 의미 없는 나날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꿈이고 목표고 아무것도 없이 동아리의 과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은 채 그저 산만하고 나태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는 것이라곤 나랑 똑같이 인간이던 친구 KS와 함께 드라이브를 다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점차 질려가기 시작해서 기왕 다니는 거 평범한 길 말고 패도를 찾아 다니게 되었습니다. 패도란 대개 아무도 쓰지 않는 길이나 이미 폐쇄된 길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개척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차로 갈 수 있는 곳이나 돌아다녔기에 폐쇄된 도로를 찾아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더 좋은 길이 나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나 어디로 연결된 건지도 모를 작은 샛길 같은 곳을 K의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웬만한 일은 금세 실증을 내고 흥미를 잃는 우리였지만 이상하게 그 패도 탐색만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패도를 따라 달리며 보이는 비일상적인 광경이 꿈도 희망도 없던 우리와 맞아떨어졌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K가 재밌는 곳을 찾아냈어. 지금 같이 가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새로운 패도를 찾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를 넘어갈 무렵이었지만 그날 다른 예정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기에 나와 S는 당연히 동행하기로 하고 K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곳은 대학에서 차를 타고 30분 정도 걸리는 산길이었습니다. 차가 자주 다니는 큰 도로에서 비스듬하게 옆으로 좁은 길이 나 있었습니다. 거기로 들어서자 땅에 잡초가 가득하고 나뭇가지나 돌이 잔뜩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길이 있었나 싶어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고작 100m 정도 달리자 금세 막다른 곳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겨우 이게 끝이야. 나와 S는 무심코 불만을 토했지만 K는 득이 만만한 얼굴로 옆을 가리켰습니다. 저기를 봐. 그곳을 보자.
도로 옆에는 산사태 방지용 콘크리트 둑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 둑이 끊기고 그 사이에만 철망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망 뒤로 길이 계속 이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로 가보자고. 철망은 쳐 있었지만 단순히 철사로 고정시켜 놓은 것에 불과해 간단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리하여 K가 준비해온 니포로 철사를 자르고 우리는 차를 통해 폐쇄된 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솔직히 뭔가 나쁜 짓을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철조망이야 돌아오는 길에 다시 철사를 연결하면 될 일이니까요. 게다가 이렇게 숨겨진 길을 자동차에 탄 채 오래 나아가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지나온 길조차 풀이 무성하고 돌이 여기저기 굴러다녔습니다. 이 정도로 숨겨진 길이라면 조금 나아가기만 해도 차가 굴러다니지 못할 만큼 험한 꼴이 나올 것이란 예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예상과는 다르게 길은 오히려 아까 지나왔던 길보다도 깔끔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차를 타고 좁은 산길을 5분 정도 신중하게 달렸습니다. 잠시 뒤 눈앞에 터널이 나타났습니다. 터널이라기보다는 아래를 지나갈 수 있도록 중간을 비운 다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만 높이는 고작 4, 5m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차가 지나가기에는 충분한 폭이었기에 우리는 그대로 차를 타고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터널을 지나자 길이 조금 거칠어져서 아스팔트 위에 돌이 여기저기 튀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갑자기 S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잠깐 멈춰봐. 저기 좀 보라고. S가 가리킨 것은 차의 뒤쪽, 아까 빠져나온 터널 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터널의 입구를 가리는 것처럼 신사의 기둥문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깥쪽에는 전혀 보이지 않아 터널을 지나가며 자동적으로 기둥문도 통과하게 만든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왠지 기분이 나빠진 우리는 돌아갈까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일단 갈 수 있는 곳까지는 가보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500m 정도 나갔을까요? 지금까지는 길 상태가 좋지 않을지언정 아스팔트로 포장되었던 길이 마치 경계선이라도 있는 것처럼 뚝 끊겨 그곳부터는 비포장 흙도로가 이어졌습니다. 기분 나쁘게도 아스팔트와 흙의 경계선 좌우에 무슨 사당 같은 게 2개 있어서 그곳을 경계로 뒤가 포장도로, 앞이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이쯤 되자 이 앞에 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어디가 됐든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에 돌아갈 생각은 사라진 채였습니다. 다행히 비포장 도로로 바뀐 후에도 길의 폭은 똑같았고 나무가 쓰러져 지나가지 못하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차에 바퀴 자국이나 없던 것이나 폐쇄된 길치고는 너무 깨끗하다는 걸 그때 눈치채야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동안 그 길을 달리자 지금까지 왔던 산길이 마치 거짓말이었던 것 마냥 탁 트인 곳이 나왔습니다. 우리 차가 달리는 길 외에는 좌우로 그저 광활히 펼쳐진 평야뿐이었습니다. 논 같이 보이기도 했지만 누가 경작한 것 같은 모습도 전혀 없었습니다. 문득 하늘을 보니 구름 하나 없이 푸르고 맑아 그 경치에 감탄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도대체 여기는 어디인 걸까요? 폐쇄된 길 안쪽이니 망한 마을이라도 있는 걸까요? 우리가 평소 살던 곳에서 그리 떨어진 곳도 아닌데 이렇게 넓고 텅 빈 땅이 있다는 게 이상하고 놀라웠습니다. 도대체 이 오솔길은 어디까지 계속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할 무렵 길 앞쪽에서 검고 작은 건물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가까워짐에 따라 그것은 점점 모습이 커져 형태가 확실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초가집인 듯 합니다. 아니, 단순한 초가집이 아니라는 걸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건물이 비정상적으로 컸던 것입니다. 이렇게 큰 초가집은 난생 본 적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학교 체육관만 하달까 그보다도 더 큰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왜 폐쇄된 길 안쪽에 이렇게 커다란 건물이 있는 걸까요? 게다가 그 건물 앞에 도착해서야 안 것이지만 지금까지 온 길은 이 건물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을 뿐 도중에 곁가지로 새는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건물이 이 길의 종착점이었던 것입니다. 황폐한 마을인가 싶었지만 그 건물 외에 다른 건물도 없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타고 온 길은 그저 이 건물에 향하기 위해 만들어진 길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물 앞에 차를 멈추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무척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공기는 맑고 하늘은 구름 하나 없이 새파랬습니다. 새소리나 바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봄날처럼 딱 좋은 기온에 계속 여기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거대한 초가집을 보면 그런 생각은 싹 사라집니다. 도대체 이 건물은 뭘까? 초가집은 대개 사람이 살지 않으면 금세쇠락해 간다고 들었지만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낡고 전체적으로 거무스름한 나무집이었지만 썩어 들어갔다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지금도 살고 있는 걸까? 아예 들어가 볼까? 내가 제안하자 K는 동의하고 나섰지만 S는 썩 내키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난 우선 건물을 한 바퀴 돌아보고 올게. 라며 건물 뒤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K는 둘이서 건물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건물의 문은 무거웠지만 잠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자 곰팡내 같기도 하고 오래된 광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한 독특한 냄새가 났습니다. 실례합니다. 누구 계신가요?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지만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역시 아무도 없구나 싶어 안심한 나와 K는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어슴푸레하기는 하지만 문 밖에 빛이 들어와 안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무 판자가 깔린 휑하게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선반 같은 게 벽에 붙어 있지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왼쪽 벽에는 미닫이 문이 있어 그 너머로 또 방이 있는 듯 했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저 마루와 벽뿐이었습니다. 위쪽은 어두워서 잘 안 보였지만 천장까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 미닫이 문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미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사라진 터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라고 다시금 확인한 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의외로 밝았습니다. 채광창 같은 게 위쪽에 여럿 있는지 입구 쪽보다 훨씬 밝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은 단순히 밝은 것뿐 아니라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금세 깨달았습니다. 우선 방이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무슨 체육관 하나 정도는 되는 넓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공간 안에 균등하게 5개, 비정상적으로 굵은 기둥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굵기는 3m 정도 될 법하고 길이는 10m에 육박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나무 기둥이 5개나 있던 것입니다. 야, 이렇게 큰 나무가 일본에 있긴 하냐? K의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큰 기둥은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큰 기둥을 세웠나 싶어 주변을 바라보는데 K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뭔가 하고 보니 5개의 기둥 중 한가운데의 기둥에 뭐라고 써있는 부적 같은 것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못으로 기둥에 박힌 것으로 수도 없이 기둥 전체에 박혀 있었습니다. 글자는 붓으로 쓴 것으로 한자나 무슨 기호처럼 보였지만 뭐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K가 뭐가 붙어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확실히 부적과 못 사이에 무언가 말려붙은 덩어리 같은 게 함께 박혀 있었습니다. 뭐가 박혀 있는 걸까 싶어 나와 K는 거의 동시에 시선을 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금세 우리는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박혀 있던 것은 사람의 귀였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사람의 귀가 부적과 함께 기둥에 박혀 있던 것입니다. 아래쪽은 썩어 문드러지거나 말라붙어 뭔지 알아볼 수가 없었지만 어째서인지 위쪽에 박혀있는 귀들은 생생해서 바로 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1000개는 훌쩍 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 두렵게도 위쪽에는 박힌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 귀도 있었습니다. 도망치자. 나와 K는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 달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딘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곧바로 차에 타고 도망치려 했지만 S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나와 K는 전력으로 달려 건물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워낙에 큰 건물이다 보니 뒤쪽으로 가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건물 뒤쪽까지 가니 거기에 S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습이 이상합니다.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우리들도 S처럼 그 자리에 우뚝 서고 말았습니다. 건물 뒤쪽은 그저 넓게 평야가 펼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야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간단한 받침대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 줄로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받침대 위에는 초가 2~3개씩 불이 붙여진 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평선 저 너머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야, 여기 위험해. 나와 K의 목소리에 겨우 정신을 찾았는지 S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와 K가 전혀 신경 쓰지 못하던 것에 관해 말했습니다. 야, 여기 태양은 어디에 있는 거야? 태양. 그러고 보니 하늘은 푸르고 맑아 구름 한 점 없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어디에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밝은데 그 밝기가 전체에 걸쳐 똑같았습니다. 저기, 난 처음부터 여기가 이상하다 싶었어. 여기 너무 조용하잖아. 너희 여기 온 다음 한 번이라도 새나 다른 동물 소리 들은 적 있어? 그뿐 아니라 여기까지 오는 길에는 풀 한 폭이 없었지. S는 벌써 반쯤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S를 달래서 차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건물의 입구가 눈에 들어왔는데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분명 나와 K는 문을 열어놨었는데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도망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K가 벌벌 떨면서 운전해 우리는 겨우 처음 들어왔던 패드 입구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국도로 돌아오자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걸 보자 겨우 원래 세상을 돌아왔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그 후 우리 셋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체험했던 일들은 3명이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패드 입구 근처를 우연히 지나가게 되었을 때가 있었는데 전에 들어갔던 좁은 길 자체가 튼튼한 문으로 가려져 있어 도저히 지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지나갈 수 있었다 하더라도 2번 다시 그 길로 갈 생각은 없습니다. 3번째 이야기. 축제. 어릴 적 내가 직접 겪은 실화다. 어느 여름 연대 신사 축제날 수많은 포장마차가 길 옆으로 나란히 늘어서 있는 와중 잉어엿을 파는 포장마차가 있었다. 엿은 작은 것만 있는 줄 알았던 나에게 예쁘게 색이 든 잉어엿과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달큰하게 퍼지는 냄새는 두근두근 매력적인 것이었다. 같이 구경을 나왔던 부모님은 엿이 참 예쁘네 라는 말은 하셨지만 충치가 생긴다느니 이렇게 큰 엿은 어차피 다 못 먹는다니 하면서 결국 사주지 않으셨다. 하지만 잉어엿의 매력에 푹 빠진 나는 그 다음날부터 매일 포장마차를 구경하러 혼자 신사에 놀러가곤 했다. 며칠 동안 계속된 축제도 끝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였다. 매일 같이 찾아오다 보니 어느새 낯이 익어버린 엿장수 아저씨가 나에게 작은 봉투에 조그만 자투리 엿 조각을 넣어서 다 먹고 꼭 이빨 닦아야 한다. 라면서 건네주셨다. 잔뜩 신이 난 나는 어디 걸터앉아 엿을 먹으려고 신사 안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다른 아저씨가 다가와 이것도 먹으라며 조각난 엿이 가득한 봉투를 건네줬다. 신사 한 구석에서 선물로 받은 엿을 먹고 나는 집으로 가기로 했다. 잉어엿 포장마차 앞을 지나가며 아저씨에게 힘껏 손을 흔들었다. 아저씨는 포장마차를 정리하며 벌써 다 먹었냐며 웃으며 말을 건넸다. 나는 아직 이만큼 더 있다며 조각난 엿이 든 봉투를 보여줬다. 그러자 아저씨는 봉투 안을 슬쩍 보더니 황급히 이리 오라고 손짓했다. 봉투 안에는 깨진 유리 파편이 가득했다. 만약 조각난 엿부터 먹었더라면 그 후 아저씨의 신고로 경찰이 왔고 엿장수 아저씨와 소식을 듣고 달려온 어머니까지 경찰서에 같이 가야만 했다. 나는 엉엉 기억만 나고 제대로 대답도 못했던 것 같다. 나중에 듣기로는 다른 포장마차 아저씨가 이상한 남자가 봉투를 들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라는 증언을 했었다고 한다. 범인이 잡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도 축제날이 되어 포장마차가 거리에 늘어서면 종종 떠오르는 어릴 적의 소름 돋는 기억이다. 4번째 이야기. 필리핀에서의 일. 2002년 어느 봄날 나는 홀연히 떠나 우리나라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의 계단식 아파트 4층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처음엔 현지 생활에 적응하느라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되어 씻고 쓰러져 자기 일쑤였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 이제 주변 정리가 되며 집안 분위기에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편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난 후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하나 받게 되었다. 대만에서 온 유학생 하나를 정착하는데 신경 좀 써주라는 거였다. 나 또한 영어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고 이제 겨우 필리핀에 내리쬐는 햇살을 겨우 감내하고 적응하고 있던 상황이라 망설였지만 선배의 아리따운 대만 미녀라는 한마디의 망설임은 제쳐두고 그에 응했다. 공항에서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머리를 흩날리며 검정 원피스 아래 무릎이 뽀얀 살을 보이며 걸어오는 그녀와 첫 인사를 하였다. 전에 흔히 보았던 중국 미녀가 아니었다. 첫눈에 반할 정도의 아리따운 미모의 그녀와의 첫 만남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마침 내가 묵던 아파트 3층에 방이 하나 비어 있었고 공교롭게도 내 집 바로 아래 칸이었다. 집을 확인하고 만족하는 그녀는 계약을 했고 짐 정리는 물론 여러 가지 작물까지 함께 도우면서 자연스레 편한 사이가 되었다. 그녀의 영어 이름은 헬렌이었다. 3층과 4층을 오가며 친남매처럼 편하게 지냈고 한참 한류 열기가 대만을 강타하기 시작하던 찰나였기 때문에 한국어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한국어를 나는 중국어를 배우겠다는 핑계로 더욱 자주 오가게 되었다. 영어 공부에 올인해도 모자랄 판인데 남자의 사심은 어쩔 수 없던 거였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필리핀 생활 6개월 정도 지났다. 그때까지 특별히 관계의 진척은 없었지만 친남매처럼 서로 챙겨주고 타국에서 의지가 되는 사이가 되었다. 그런던 어느 날 미친 듯이 장대비가 주변 철판 지붕을 내리치던 그런 날 늦은 오후였다. 밖이 어둑해지기 직전 전화벨이 울린다.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는 통화에 흔쾌히 반바지 하나 취소입고 내려갔다. 지금껏 거실에서만 얽내가 있었지 헬렌의 방은 처음이었다. 왠지 가슴이 두근두근 숨겨져 있던 사심 발산을 외치며 노트북이 놓여있는 책상에 앉아 헬렌의 방을 두리번거리며 망고 주스 한 잔 부탁을 했다. 그리곤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며 컴퓨터 상태를 확인을 하던 중 방문이에 부적이 붙어있는 게 보였다. 이게 뭐지 하며 돌아보니 방 구석구석 부적이며 염주 같은 물건이 걸려있던 거였다. 덜컥 겁이 났다. 이 여자 무당인가? 아니면 이 집에 귀신이 있는 건가?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헬렌이 주스를 내미던 찰나 초인종이 울리고 그녀의 학교 동기가 방문했다. 안면이 있던 친구 말지였다. 열린 문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말지와 인사를 했다. 안녕 오랜만에 보는구나. 내가 말했다. 오빠 오랜만이에. 라고 말지가 말했다. 미친 듯이 비명을 내지르고 그 자리에 불썩 주저앉은 말지는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놀란 나와 헬렌은 바로 눕히고 말지를 흔들어 깨웠다. 다행히 말지는 금방 일어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말지가 자꾸 헬렌의 방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뭐 있는 것 같아. 왜 뭐 있어? 저기 책상 밑에 보이잖아요. 파란 눈. 뭐 아무것도 없는데. 당황한 나는 병원을 보내야 하나 핸드폰을 찾던 중 옆에 있던 헬렌을 보았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멍하니 방 안을 쳐다보고 있었다. 커다란 두 눈은 방안 무엇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책상 아래를 직시하고 있었다. 내가 헬렌을 부르자 헬렌은 더듬으며 왜라고 답했다. 이제 상황 파악이 되는지 뒤늦게 친구를 안정시키고 편하게 거실에 눕혀놓았다. 그러자 말지는 무엇에 한 번 더 놀라더니 몇 마디 더 하고 눈을 감고 기절해버렸다. 나는 놀라 핸드폰을 찾으려는데 헬렌은 오히려 차분히 괜찮을 거라며 요를 덮어주고 소파에 앉아 나를 불렀다. 내가 도대체 뭔 일이냐고 얘기해도 헬렌은 답이 없었다. 나는 이 상황이 조금 겁이 났다. 귀신이라도 있는 건가? 헬렌은 아무 말이 없었다. 솔직히 귀신을 본 적은 없지만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니 내심겁을 먹고 있었다. 잠시 후 헬렌이 말했다. 오빠, 할 얘기가 있어요. 저 사실 영안이 조금 트여서 안 보일 것들이 보이고 영들이 주변에 몰려요. 그런데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고 가끔씩 기절하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곤 해요. 귀신이 저를 무섭도록 째려보는 장면을 지인들이 목격을 하고 일어나는 일이에요. 좀 있으면 이 친구도 괜찮을 거예요. 짧은 영어 실력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엔 말도 안 돼 하면서 웃고 넘기려다가 이내 그녀의 울적거림에 이게 진심인가 하며 고개를 갸웃했다. 그렇게 멍하니 30분 정도 있으니 친구가 깨어났다. 말지는 일어나자마자 방을 훌깃 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리며 뛰쳐나가려는 걸 헬렌이 괜찮다고 아무 일 없을 거라 다짐을 했다. 말지를 진정시키고 그녀는 물 한 잔 들이키더니 밀지가 말했다. 오빠가 아까 나한테 인사할 때 오빠 목이 쑥 길어져 나와서 무표정으로 쳐다봤어. 정말이야. 그리고 책상 제 다리 밑에서 번뜩이는 뭔가가 당장 뛰어나올 것처럼 쳐다보더라는 거였다. 괜찮을 거야. 거기까지야. 헬렌이 말했다. 밀지는 그래라고 대답했다. 이미 헬렌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다. 도무지 방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만질 용기가 나지 않던 나는 집으로 올라왔다. 귀신이 있는 건지 아님 얘들이 미쳐서 쇼를 하는 건지 장난을 친 건지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헬렌은 한참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나도 그날 이후 왠지 꺼림칙해서 헬렌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12시가 넘어 잠자리에 들렸는데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오빠 잠깐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헬렌에게 문자가 왔다. 문자를 막 확인하고 전화를 할까 고민하던 찰나 초인종이 울렸다. 헬렌이 나를 부르며 문을 급하게 두드렸다. 놀란 나는 문을 열자마자 튀어들어오는 헬렌을 안고 다독거리며 방 의자에 앉히고 진정시켰다. 그리고 이내 괜찮은지 맥주 한잔 하고 싶다는 말에 냉장고에 항상 비치되어 있는 맥주와 약간의 안주거리를 챙겨 방바닥에 앉아 한 모금 들이키는데 순간 나를 보며 헬렌이 피식 웃었다. 고개를 떨군 채 앉아있다가 내가 고개를 들며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올려보며 웃었던 거였다. 순간 소름에 눈을 질끔 감고 한 캔을 다 마셔버리고 캔을 내려놓았다. 헬렌은 아무 말도 없이 평온히 TV를 보며 풀린 눈으로 맥주를 들이키고 있었다. 그렇게 말없이 한 잔 두 잔 들이키다가 취기가 올라온 무렵 그때서야 보이는 헬렌의 희끗한 허벅지가 원피스 아래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였다. 나는 내심 헬렌이 무서웠지만 어쩔 수 없는 남자였다. 그동안 감추고 있던 사심이 폭발하면서 헬렌의 입술을 덮치고 이내 가슴을 움켜쥐었다. 헬렌은 특별한 반응 없이 나를 받아들였다. 격렬한 키스와 함께 등을 따라 흐르는 내 손길은 이내 헬렌의 다리를 들어올려 침대에 놓으려는 순간 헬렌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고양이 눈처럼 큰 눈은 저의 눈 뒤쪽 어딘가를 보는 듯한 입꼬리 한쪽은 저를 비웃는 듯이 올라가 있는 거였다. 순간 침대 위에 헬렌을 힘없이 놔버리고 흐느적거리는 그녀를 보며 뒷걸음질 치며 바닥에 앉아버렸다.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다. 몸은 흐느적거리는데 목은 빳빳이 서서 나를 쳐다보는 헬렌의 눈. 이게 뭐지? 미치겠네 자꾸 헛것이 보이는데. 취한 것도 아닌데. 혹시 술김에 잘못 봤나 싶어 천천히 일어나 헬렌의 얼굴을 확인해 보았는데 그새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나는 이불을 들어 덮어주고 돌아서려 하는데 순간 내 귀에 들리는 한마디. 안 돼. 바로 옆에서 귀에 대고 짧고 강하게 들리는 남자 목소리였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인가 싶어 창문 밖도 내다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내가 제 정신이 아닌가 싶어 연신 남은 술을 비우며 놀란 가슴을 위로하며 그렇게 잠이 들었다. 그 이후 더 이상 헬렌과 다정하게 지낼 수 없게 되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아파트에서도 마주치지 않게 시간을 맞춰서 나오곤 했다. 두어 달 그렇게 마주치지 않고 별일 없이 지내던 어느 날 방문을 두드린다. 헬렌이었다. 오빠 방 좀 볼 수 있어요? 헬렌이 말했다. 그래. 왜? 오빠 방 쪽에서 소리가 들려요. 헬렌이 말했다. 성큼성큼 복도를 따라서 방으로 들어가더니 오른편에 있는 붙박이장 양문을 확 제껴 열더니 오빠 여기 모자가 기거 중이네요. 무슨 소리야? 여기 필리핀 사람 엄마 아들이 장에 갇혀 벌벌 떨고 있어요. 무표정하게 내뱉는 헬렌의 눈은 똑바로 바라보기가 겁날 정도로 나의 뒤 그 무언가를 쫓는 듯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헬렌을 밀치고 바라본 붙박이장 안에는 이불가지 말고는 특별한 게 없었다. 너 지금 무슨 장난이니? 오빠는 귀신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얼굴상이에요. 귀신이 자유로이 기거하던 이 집에 오빠가 온 후로 장롱에 갇혀 지내던 거고요. 믿기지 않는 소리 그만하고 내려가. 도대체 알 수 없는 말을 짓거리는 이 아랫집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들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헬렌은 3층으로 향했다. 나는 문을 걸어 잠근 뒤 방으로 들어가 앉아서 열린 붙박이장 문을 바라만 볼 뿐 차마 닫을 수가 없었다. 그때부터 몰려오는 두려움과 붙박이장 속 무언가가 나를 노려보는 듯해서 더 이상 그 집에 기거할 수가 없었다. 한쪽 벽이 전부 창으로 되어 있는 거실엔 낮에는 머리 해변까지 보이는 전망이지만 어두워지면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컴컴한 어둠뿐이었다. 이제 보니 거실에 앉아 밥을 먹을 때에도 무언가가 쳐다보는 느낌을 가끔씩 받고 했다. 무엇인가가 나를 주시하고 있다. 내 주위를 맴도는 무언가가 있다. 하지만 나에게는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이지 않았다. 그저 가끔 괜히 소름만 돋을 뿐. 평소 묻어냈던 걸까? 착잡한 마음뿐이었다. 전과 같이 반겨주지 않는 집을 더 이상 편하게 드나들 수가 없었다. 붙박이장 사건 이후로 잠은 지인들 집을 전전하며 잤다. 항상 아파트 앞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집 앞을 지나갈 때면 4층 베란다 쪽에서의 시선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런 생활을 몇 달 더 지속하다가 지친 나는 결국 주변에 다른 주택을 새로 얻어서 짐은 이사업체에 맡기고 다시는 그 집을 방문하지 않았다.
이후 얼마간 후에 한국에서 사업차 들어온 일행이 있었다. 그들이 그 집에서 겪은 일을 그의 입장에서 이야기해보겠다. 마침 비어있는 그 집의 일행 중 한 명이 혼자 열쇠를 가지고 집을 확인차 올라갔다. 열쇠를 걸어 돌리고 이내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마자 오른편 베란다 쪽에서 복도를 통해 방문을 뚫고 흐릿한 두 형체가 순식간에 지나간 것이다. 마치 흑백 영화 필름을 돌리듯 그렇게 흘러갔다.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숨조차 쉴 수가 없었다. 온몸을 타고 내려가는 소름만 그의 머리카락을 세울 뿐이었다. 그렇게 두 형체가 사라진 방문만을 바라본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여자와 어린아이 분명했다.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알아볼 순 없었지만 분명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같이 온 일행 셋이 기다리다 못해 그의 이름을 부르며 올라온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집은 마음에 들어. 멍하니 현관 앞에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서 있는 그의 등을 보고 의아해하는 일행이었다. 귀신봤다. 그의 눈은 공포에 젖어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이었다. 무슨 소리야? 이렇게 날이 좋은데 얘가 더위를 먹었나 왜 이러는 거야? 식은땀도 흘리고. 일행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 했고 이내 집으로 들어와 거실을 둘러보고 복도를 거쳐 욕실을 지나 방손잡이를 잡아 돌린다. 거실 쪽은 햇볕이 잘 들고 환한 반면에 방문을 여는 순간 유난히 어둡고 그늘이 져있는 집이 거실과 대조적이었다. 일행은 집 구조에 만족하면서도 방 안의 눅눅함에 갑자기 조용해졌다. 우와 붙박이장도 있네. 이 집 정말 잘 빠졌네. 그러면서 양문을 확 잡아 당겼다. 갸. 이 소리에 나머지 일행은 이내 다가와 장안을 들여다보았다. 여자와 어린아이.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를 꼭 끌어안고 있는 듯한 형상이었다. 흐릿했지만 그런 모습이었다. 그들은 그 형체가 서서히 흐릿해질 때까지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저 타는 가슴을 움켜쥐고 있을 뿐.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멍하니 아파트 1층 로비로 내려오는 그들의 눈은 뭔가에 홀린 듯했다. 관리인이 불러도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여기까지가 그들이 그 집에서 겪은 일이다. 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들은 얘기로는 오래전 그 집에는 필리핀 여자와 결혼한 일본 사람이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 여자에게는 숨겨진 어린 아이가 있었고 나중에 이를 밝히게 된 여자는 남자가 자신의 아이를 받아줄 거라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큰 오산이었던 것이다. 남자의 폭행은 시작되었고 술주정에 모자는 하루도 편한 날을 지낼 수가 없었다. 나날이 늘어가는 폭행에 여자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아이 또한 이에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급기야는 이들을 집안에 감금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몇 달이 지나고 월세가 밀린 그 집을 방문한 집주인에 의해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붙박이장에 엄마가 어린 아들을 꼭 껴안고 있는 모습으로 그들은 죽어간 것이다. 한국에 들어온 후 1년 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게 그 집에서 나온 지 3년 뒤인데 얼마나 오싹했는지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소름이 끼친다. 6개월 동안 장문을 열 때마다 그들 모자는 나를 쳐다보았을 텐데 지금도 가끔 그와 비슷한 붙박이장이나 장롱을 열 때면 그때 생각이 난다. 지금 생각하니 존재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에어컨을 항상 켜놓았지만 눅눅했던 방 안 무언가가 주시하고 있는 느낌. 그리고 방 안이 거실에 비해 유난히도 어두웠다는 것. 내가 살던 아파트는 거실 겸 주방에서 복도를 통해 방으로 들어가는 직사각형 구조였다. 복도 옆쪽으로 욕실이 있고 우리나라 건물에서는 볼 수 없는 환기구 같은 게 1층부터 끝층까지 한 평 정도 넓이로 이어져 있어서 방음이 거의 되지 않았다. 내가 욕실에 있거나 거실에 있을 때 아래층에서 들리던 헬렌의 목소리와 그 누군가의 목소리. 친구가 자주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뿐 무던하게도 6개월 동안 친구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었다. 헬렌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헬렌과는 그 후 한두 번 길에서 마주친 적은 있지만 말없이 지나쳤을 뿐 필리핀 떠나기 전날까진 볼 수 없었다. 출국 전날 지인을 통해서 헬렌이 나의 바뀐 연락처를 알고 싶어 한다고 했다. 망설였지만 작별 인사는 하고 싶어 전화기를 들었다. 헬렌과 커피 한 잔 마시며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듯 좋았다.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진 그때 사실 밤마다 흐느끼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붙박이장 위쪽에서 그 소리가 나는 걸 알고 확인하러 갔던 거고요. 라고 헬렌이 말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사실 헬렌은 신기가 있는 아이였다. 귀신이 들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헬렌의 눈은 나의 눈 뒤 어딘가를 항상 쫓고 있었다. 직접 귀신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때 정황상 내 방 붙박이장에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헬렌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때 무작정 그녀와 집으로부터 도망치듯 나온 이후 별일 없이 잘 지냈지만 가끔 그녀에게 미안함이 남는다. 그녀와 헤어질 때 그녀가 나의 10년 후를 얘기해 주었다. 2014년 난 그녀가 예언해 준 삶을 살고 있다.